대학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민정수석이 되면, 국정원장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가 되면 공부와 연구에 상관없이 아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재단부터 하려고 드는 거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국가정보 분야는 경이롭기도 하고 경외스럽기도 한 무척 엄중한 영역입니다. 저는 이쪽의 영역을 50살이 다 넘어서 미국에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있나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용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유, 정의,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정의, 인권, 평등, 국가안보, 국가정보라는 용어하고 청와대가 이해하는 용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그렇고.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데이터와 첩보와 정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말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를 하지만 국내 정보, 해외 정보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해보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지금 대공수사권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또 검찰에서 수사도 해봤습니다만은 조사와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자료 수집과 블랙리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누가 알겠고, 국가안보와 국토안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의 평면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해의 평면이 같지 않는데 논의가 성립될 수가 없죠.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저쪽에 받아들이는 용어가 다른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거기에다 벌써 우리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을 더 씌우고 이념을 더 씌워서 논의가 되지 않는 것가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도 낡은 용어입니다. 미국 로스쿨이나 세계적인 용어는 대공은 뭐 아주 어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수사가 되겠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는 국가안보사범 NSC, National Security Crime이라고 그래서 국가안보사범, 4대 국가안보사범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묶은 반역죄, 그 다음에 간첩죄, 그 다음에 파기활동범죄, 그 다음에 테러리즘, 이 네 가지 영역이 대공사범이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주권국가를 제대로 지켜서 이 주권국가가 전 세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수사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국가안보사범을 수사를 해서 이 나라가 반석 같은 토대 위에 있을 때 이 나라 발전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는 출발부터 인식이 다르니까 이거 벌써 정치 이념화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은열 의원님은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여당이 오고 또 여당이 하는 토론 자리에 야당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 구도를 보면 이미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무슨 결론이 도출되겠습니까? 제가 다적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능한 검사한테 그리고 가장 유능한 경찰관한테 국가안보사범의 한 사람인 확실한 간첩을 하나 딱 쥐어주고도 지금 내주고도 이 사람을 징역 30년 받아봐라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검사나 최고 유능한 경찰 수사관도 간첩이라고 확실한 간첩이라고 딱 쥐어주고도 수사해서 법정에서 징역 30년 받아내봐라 못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를 제가 이거 발표 다 하려면 3박 4일 걸리니까 제가 발표를 개략적으로 알리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고 제 의견을 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응답에서 의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도 제가 답하려고 제 발표 그리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정부는
국가안보수사본부 경찰 일부에다가 경찰청에다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정부안보원, 그다음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고 검찰, 수사경찰, 행정경찰 만들겠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논의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만들어줘도 대한민국의 특성상 특별검사는 또 국회에서 통과하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세월호 수사 생기면 또 진상조사위원회 또 생기겠죠. 그래서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총사령부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위에 촉불혁명본부가 있겠다. 이런 식일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 식당을 보면 알지만 신장개업하면은 국가안보사범들이 알아서 찾아줍니까? 네?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놓으면 간첩들이 알아서 잡아가라고 잡혀집니까? 신장개업의 방향성과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신장개업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100번 내 지지를 합니다. 100번. 잠깐 옆을 볼까요? 또 일부 사람들이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8페이지 제가 도표를 여기 때문에 정리해 놨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날 현재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미국 정보 공동체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미국 정보 공동체는 2002년까지 중앙정보국을 다리부서인 국무부나 국방부나 동렬의 행정부처로 취급했죠. 국이지만 Central Intelligence Agency였지만 대통령 소속도 아닙니다.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같은 행정부처와 동렬의 기구로 만들어서 정권의 정보기구가 아니라 국가의 정보기구, 국민의 정보기구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CIA 미션은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을 권고하지도 않는다. 정책이나 정책 권고는 행정부처의 일이다. 우리는 그런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된 국가정책을 만들려고 정권에 유리하건 정권에 불리하건 최신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딱 못 받고 국가의 정보기구로 기능을 해왔고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국가안보법에 의해서 1947년에 탄생한 이래로 딱 한 번 개편했습니다. 2001년 9/11 때. 오늘날 9/11의 존재 목적은 원래 1947년도에 탄생한 중앙정보국의 존재 목적이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막아라였습니다. 제2의 진주만 공격을, 국가 위기를 막으란 말이죠. 그걸로 중앙정보국이 탄생했다면 오늘날 미국 CIA는 총사령관직을 DNI로 바꿔줬는데 국가정보국에다 넘겼는데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2의 9/11을 막아라. 이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거가 미국의 정보공동체입니다. 16개가 있죠.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재무부, 에너지부, 법무부에서 있고 국방부에만 8개가 있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미국 정보공동체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케이시 국장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의 정보공동체 1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도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좌표 설정할 수 없다. 각 국가하고 인텔리전스 쉐어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거가 미국 정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과연 청와대는 더 구체적으로 조국 수석, 죄송합니다. 조국 수석은 동국대 법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저보다 IQ도 좋고 저보다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역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저보다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한테 묻지만 조국 수석이 정보 수집, 인텔리전스 게더링, 코버트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공작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모든 재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직접적인 화두가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밑받아야 되는 것도 국가정보가 밑받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재판도 국가정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 생활을 해봤고, 제가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고시 생활을 해봤고, 법과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알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판사 검사들 비밀 공작, 방첩 공작, 정보 수집,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특활비를 수사한다라고 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뭘 가지고? 주관적인 이념 가지고 말이죠.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그 목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목적을 명백히 알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잘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권한을 주는 거가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모된 안보 환경에서 그 안보 환경에 맞게 임무를 책임지고 하라고, 그 책임을 다 못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라고, 당할 줄 알고 가하라고 책무를 부여하는 거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 인식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 학술에 백날 해봐야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가 무수한 테러리즘 관련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혼났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테러 대책이 뭐냐? 테러를 당해봐야 합니다. 테러를 당해봐야 진정한 테러 대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진짜 우리가 국가안보사범이 어떤 사범인지를 간단히 얘기할까요? 국가안보사범은 극단의 결과를 희망하는 사범들입니다. 일반 치안사범에서 살인, 강도강간, 절도가 무서운 것 같죠? 살인이 무섭죠? 그 사람들은 살인자 안 잡아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강간범 잡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150% 인권 보장해주고 안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사범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의 괴멸에 있습니다. 행위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국가안보사범의 증거의 반은 항상 접근이 불가능한, 우리 같으면 북한의 증거의 반이 남아있고, 증거의 반은 도저히 수집할 수 없는,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도 수집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국가안보사범들은 잡히면 딱 5마디밖에 안 합니다. 딱 5마디밖에 안 해요. 간첩이 됐건 반역사범이 됐건 테러리즘이 됐건 딱 I have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딱 이 말만 하거든요. 뭘 수사라고, 뭘 증거를, 빨리 죽여달라는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나누고 신장 개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힐 것 같으면 저 100번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말을 100% 들어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 말 50%, 국민 여론 50% 들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육 분야도 전문가 말을 한 60%, 50% 듣고 사회 여론 한 50%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전문가 70%, 여론 30% 들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안보 분야는 전문가 80%, 여론 20% 들어도 저 무방하다고 봅니다. 국가정보 분야? 아까 15페이지 있는 용어 봤습니다만 이 용어 제대로 알 사람 없는데, 국가정보 분야는 전문가 말 95%는 들어야 됩니다. 현재 국정원장이, 현재 민정수석이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담을 하지만. 정보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논문이나 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가 전문가라고 인정해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국가 공권력을 진정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진정으로 원하면 해외 정보안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국가안보법 다 제공하고 우리의 안보 현실 제공하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한번 도출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주기를, 저 말 들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방대한 분야를 모두 설명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략적인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짧은 30분 동안에 제가 뭐 귀신 잡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문제의식을 제가 제공하는 거로 발표는 마치고, 다른 토론자님들의 또 귀한 말씀 듣고, 부족했다거나 또 제가 혹시 모르는 거를 깨우쳐 주실 분이 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보충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의 순서에 맞게 먼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간적 한계 때문에 한 10분에서 11분 사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쉬운 말로 제가 이제 한 교수님만큼 전문성이 높지 못한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문제일수록 쉽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이제 권력이 뭐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력입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강제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게 권력이거든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들은 그동안에 사고 생기고 나면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과거 MB 시절 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파헤치고 있는데 국정원 스스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의 형국인데 그러면 이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구조가 달라지느냐? 국정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원만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그럼 대통령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의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으로 옮기고 자, 이제 됐지. 되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검찰의 늦찬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식상해 있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무슨 성과 보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 길들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는 판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다,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자신의 권력이 직접 행사하는 권력 가지고 제왕 소리 못 듣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청와대도 있고 혹은 정부 행정 강요들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도 있기 때문에 제왕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런 권력기관들은 말하자면 수족입니다. 자, 대통령이 권력기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수족을 자기 스스로 자르겠다? 가능할까요? 수족은커녕 손가락 하나 자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책임총리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절에 그 말기에 있어가지고서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책임 총리 제안을 갖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책임 총리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정한 업무를 갖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총리가 책임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으로 임명할 때는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해임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총리,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해임하면 그뿐인데 총리가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는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가 제청 안 하면 장관 임명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리가 제청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관 임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 장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총리가 제청하는 거지 총리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긴다. 국정원이 문제 많으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이건 깃털 가지고 몸통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권력기관 하지만 다들 깃털이고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에 있던 권력을 오른손으로 옮겨가지고서 개혁된다? 그건 개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보십시다. 실제로 이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국정원에 있었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와는 구별되는 특성 때문이고 국정원이 이를 위한 노하우를 갖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의 권한을 갖다 이양했었을 때 아무래도 권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적어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상당 기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 권력을 통제하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기능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한 권한이관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대통령 관여 안 하겠다. 대통령 소속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라고 해버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른손에 왼손, 왼손에 오른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문제를 진짜로 권력의 오남용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원의 권력, 검찰의 권력 이전에 대통령의 권력 자체를 갖다가 분산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에게 부속권, 국무위원 제청권 이런 거 부여해봤자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건 다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진정으로 개혁하려고 한다면은 대공수사권의 경찰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원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수단 이게 필요할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배후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지 그건 아닌 척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회가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좀 속된 말로 간판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을 이론 중에서 이제 인과관계론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인 사이에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의 뭐 댓글 사건이라든가 뭐 특활비 사건을 대면데 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 또는 형법상 어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지 먼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대한민국 대한항공 칼기 폭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연평도 천안함 폭침 사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간첩 활동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6.25 이후 지금 뭐 북한 핵 문제, 뭐 미사일 문제 등 최고의 안보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꼭 이 대공 수사권을 이관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조차 하는 게 맞나 싶고요. 그다음 제가 2011년서부터 이제 테러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요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2011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테러 연구를 했는데요. 그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나 몇몇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정보기관은 지금 저희 토론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 포괄적 영장, 함정 수사, 잠입 수사, 비밀 수색, 뭐 형사 특례 조항, 하다못해 전담 재판부 FISC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이제 미국을 벤치마킹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CIA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본데, 아까 한의원 교수님께서 발표문을 보시면 정확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은 DNI 소속 16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영토도 크고 예산도 크고 많은 인력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미국은 FBI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DIOG라는 FBI 공작 활동 지침서를 번역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법 집행기관이면서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이에요.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다음 비밀 해외 요원, 특수 요원 전 세계 모든 지점 다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정원은 FBI보다 더 먼저 선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단 국가의 아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지금 개혁안을 보면은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장님께서도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21세기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이제는 핸드폰 갖고 다니고요. 인터넷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SNS 통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냉전 체제의 그 유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 없고요. 특례 조항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담 재판부도 없습니다. 하물며 휴대폰 감청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제상으로는 있지만 통신사들이 할 수 있게끔 의무 조항이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통신사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관 수사기관한테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정부 또는 자체적으로 통신 사들이 감청 설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들한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 사건에 의하면은 87회에 거쳐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옆에 헌법학자 계신 분 계시지만 안보사범, 테러사범, 간첩사범일 경우에 변호인 접견을 그렇게 무한정 릴레이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학기술 시대인데, 아까 한의원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대공 수사 영역에 있어서만큼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 수집을 할 수도 어려운데 결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서 법정으로 갑니다. 근데 이 증거 능력이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그 특례 조항이라든가 안보 현실, 법제도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이관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도를 제가 계속 한번 봤습니다. 그 최근에 민정수석님이 제시한 조직도를 봤는데 유난하게 분리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경찰, 수사 경찰 분리하고 있고요. 대공 수사를 분리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와 초동 조치가 이 개혁안을 보면은 어지럽고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겪어왔어요. 세월호 사건. 지금 이번 정권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세월호 사건 촛불 지휘를 보면요. 선 조치해야 되고 신속한 조치해야 되고 신속한 대응해야 되고요. 신속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안보 사건, 테러 사건, 간첩 사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경찰청 밑으로 넣었어요. 이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보고하는데 조치하는데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경찰, 이 차관급이라는 기존의 테두리에서 이 거치는 동안 저는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을까?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이관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번 시대 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라는 엄청난 메모드급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력과 그렇게 소모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FBI나 CIA를 이관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허브 기관과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안보수사처 만들려고 하면 전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요. 그러면은 국정원은 그냥 내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외 수집 정보할 수 있는 인력, 요원들, 네트워크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노하우를 살려야지 기존의 노하우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인력, 비용, 그 다음에 그 정착하려고 하면은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들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수사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특례 조항이나 뭐 수사 절차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개선되지 않고 이관만 한다. 그럼 아까 장윤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에 했던 걸 그냥 왼손으로 집어넣을 뿐이에요. 아무런 개선 없이. 이런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즐기는 자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는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있는 자다. 결국 이 경험은 노하우거든요. 기존의 노하우를 살려야지 이 노하우를 다시 제거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원래 목표는요. 국가정보원 개편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이죠. 정보원을 해체하고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게 근본 바탕이었습니다. 지난번 촛불 시위 때도 플래카드가 국정원을 해체하고 개편이 아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 수순에서 출발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내세우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 또 남북관계 대치 상황에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극히 반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개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급한 용어로서 뭐 이렇게 산산이 찢어서 국가 안보를 더 뭐 챙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가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축소한 거죠. 원래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은 국정원은 대공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의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남북 분단이나 이념 대립이 없는 어떤 나라든지 선진국, 후진국 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기구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대공이라는 것만 넣어서 마치 공산주의에 대한 against communist 이런 식으로 또는 about라는 식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묘한 우리 국민 감정만 일으키려고 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법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와 범죄 수사입니다. 대공수사는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국정원의 중요 직무는 흔히 아시다시피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다시피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 이것도 개정 과정에서 국내 정보에서 하도 또 인권 시비가 되니까 또 앞에 보안자를 또 붙였습니다. 여하튼 수사 업무는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만 한번 들여보십시오. 형법상 내란죄,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같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군사기밀 보호법 이런 범죄를 다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국정원의 존재의의로 우선 현행법에 정해놓고 여기 밑에 참고로 그중에서 수사 업무 담당 직원 요원들한테는 사법경찰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오해가 마치 국정원이 독자적인 수사를 대공수사를 하고 인권 탄압을 하는 걸 아는데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한다는 의미는 검사의 사전 사후적인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구속을 못해요. 검사를 통해서 영장 기각도 되기도 하고 또 보완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일단은 드립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조국 민족수석이 발표한 그 개혁안, 소위 권력기관으로 국정원을 넣어서 개혁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쪼개입니다.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을 신설하고 대북 해외 정보만을 담당하고 그럼 수사는 어떡하나? 수사는 그 중에서 대공수사에 관련되는 부분을 행안부 장관 소속의 경찰청이 또 있지요. 그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공수사 업무를 넘긴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유성은 아시다시피 국적이 북한 국적,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을 사칭을 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 나중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까지 넘겨오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꼬리가 잡혀서 몇 년간의 공작 끝에 잡아냈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처럼 엄격한 증거조사에서 증거가 갑자기 궁하니까 출입국 기록 또 어설프게 또 국정원에서 또 자료 만들다가 또 민변한테 걸려서 정말 코미디 같이 무죄가 나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국정원의 수사 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걸 못하니까 없애버린다. 마치 해경이 수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당시 해경 자체를 없애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해경을 더 강화한다거나 국정원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오히려 제도 개편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수사 능력이 없고 하니까 해체를 해서 경찰에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으로 경찰에다가 이런 수사권을 주게 되면은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종전에 경찰 공안 경찰이 사실은 있었지요. 경찰에서도 간첩 사건을 했는데
주로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 시대 뭐 그전부터 해서 저희들이 검사 생활 초기에 할 때 가벼운 검찰 사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박정희를 비판한다, 뭐 김일성이를 찬양한다, 택시 기사를 뭐 잡아서 했다는 그런 게 전부 경찰이 한 사건들입니다. 그야말로 실적 위주로 그런 것도 모르고 전부 국정원의 책임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국정원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정말 착오고, 또 CIA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그 인사들이 국정원 해체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CIA가 수사권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IA는 수사권이 없지만은 정보에 관한 조사권이 거의 수사권 못지않게 비밀 정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사드 수준으로 이란, 이라크 때 CIA가 들어가서 대정부 전복 활동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CIA 보고 수사권. 이번에 가장 극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받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 내부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CIA와 FBI 결론이 달랐습니다. 바로 CIA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CIA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FBI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FBI는 그야말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기관이니까 기소할 만큼 트럼프가 개입되어 있다는, 러시아하고 밀착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FBI에서는 트럼프가 그렇진 않다고, CIA에서는 법원에 넘겨갈 걸 생각하지 않는 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CIA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다른 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비판하지만은 정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우리는 CIA가 없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거꾸로 FBI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 국가정보원 해체론자들은 다시 말해서 CIA가 수사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FBI입니다. FBI 보면 한의원 우리 교수님이 영어로 쭉 잘 해놨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은 FBI가 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 과제가 지금 국가안보가 들어갑니다.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테러 업무부, 외국의 첩보 활동과 간첩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대간첩 업무 부서가 FBI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엔 사이버 공격 및 첨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국제 조직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을 FBI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국정원이 FBI와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FBI는 수사권이 있지요. 물론 미국의 경찰 뭐 따로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국가정보원을 해체 수순으로 그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국내 정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처음부터 아예 국정원을 없애고 아예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지. 우리가 뭐 복잡하게 수사권을 이리저리 주고 하는 그 걱정하는 단계는 벌써 지나지 않았나. 그런 좀 엄중한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2006년 11월 12일자 연합뉴스를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국정원이 1심의 조직원 장모, 이모, 손모 씨에 대해 10수년 동안 모은 압수물 조사 기록만 해도 77만 쪽 분량이다. 채모와 또 다른 이모의 수사 기록까지 합치면 1심의 사건 관련 자료는 100만 쪽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 씨 등이 묵비권 행사, 단식 등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행적은 물론 압수물의 존재까지도 모두 부인했다.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다른 구속자들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도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내세워 문제 삼고 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실도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지만 1심의 사건으로 당시 김성규 국정원장은 사표를 썼습니다. 피의자 5명의 변호사가 37명이나 붙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변호사 접견만 87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범죄, 마약, 산업스파이 범죄는 물론 일반 형사범과 대공사범을 구분짓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게 대공수사의 현실입니다. 1심의 사건 검찰 송치 기록이 100만 쪽이라면 최소 99만 쪽 정도는 수사 착수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99.9%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할 때 국정원이 국가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10수년간 확보한 99만여 쪽에 달하는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과연 경찰이 2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수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마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대공사건은 국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 사실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대공사범은 신분범이고 목적범이고 확신범입니다. 북한에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부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그들의 불순한 목적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에 비해 범죄 입증은 2배, 3배, 아니 20배, 30배 힘듭니다. 대공사범들은 자기 이름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까 저기 한의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I have nothing to say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22차례에 걸친 존배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6년간이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극히 아주입니다. 아주 실무적이면서 소박한 의문 한 3가지 정도만 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개정범죄란의 제3조 1항 1호 다목에서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정보만 수집, 작성, 배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아무리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비합법적인 사유지 폭력혁명 조직이라도 북한과 연계되지 않고 자생적이라면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 수집 활동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수사권 폐지 논의 이전에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과 그리고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가장 초보적인 임무조차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점으로는 정보 수집 활동 초기에는 북한과 연계 활동을 사전에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보 침해 행위가 북한과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생적 조직의 안보 침해 행위인지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규명하는 데는 적게 잡아도 수년에서 10수년까지 걸리고 때론 수사기관에서는 북한과 연계 여부를 밝혔다고 판단하였지만 사법부에서 그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안보정보원의 그동안의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둘째, 현행의 사법경찰권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은 아무런 강제 조항도 뒷받침되지 않아 과연 단순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조항만으로 법률안 제3조에 규정된 안보정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법경찰관 직무증을 소지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상태에서도 단순히 첩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첩보의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에도 다른 법률이나 자체 내규 등을 이유로 협조를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법경찰권이 없는 안보정보원 직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산림청, 철도공무원, 그리고 문화재공무원, 공원관리공무원, 업감독공무원, 농림축산부 공무원보다도 더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국가정보기관인 안보정보원은 사립탐정 수준으로 전락되고 급기야는 국가정보기관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해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셋째,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 테러 사건 등과 같이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는 어느 기관이 됩니까?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북한에 의한 테러 수사는 경찰이 하고 국정원은 이슬람권에 의한 테러만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테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정원이 전담하게 됩니까?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에 대한 경계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과거 사례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북한에 의한 테러는 부문정보기관인 경찰이 하고 이슬람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는 국가정보기관인 안보정보원이 한다면 국가정보활동 체계의 모순이 되지는 않습니까?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가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 대응 체계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음지가 양지되고 그리고 양지가 음지되는 조직, 1년에 3분의 1을 승진의 마음 졸이는 조직, 선배들의 업보가 후배들의 미래까지 발목 잡는 조직, 이런 조직으로는 윤봉길이나 엘리 코엔 같은 정보요원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일모도원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정보 역량 강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구로 기능을 해왔고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국가안보법에 의해서 1947년에 탄생한 이래로 딱 한 번 개편했습니다. 2001년 9/11 때. 오늘날 9/11의 존재 목적은 원래 1947년도에 탄생한 중앙정보국의 존재 목적이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막아라였습니다. 제2의 진주만 공격을 국가 위기를 막으란 말이죠. 그걸로 중앙정보국이 탄생했다면 오늘날 미국 CIA는 총사령관직을 DNI로 바꿔줬는데 국가정보국에다 넘겼는데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2의 9/11을 막아라, 이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거가 미국의 정보공동체입니다. 16개가 있죠.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재무부, 에너지부, 법무부에서 있고 국방부에만 8개가 있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미국 정보공동체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케이시 국장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의 정보공동체 1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도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주권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좌표 설정할 수 없다. 각 국가하고 인텔리전스 쉐어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거가 미국 정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과연 청와대는 더 구체적으로 조국 수석, 죄송합니다. 조국 수석은 동국대 법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저보다 IQ도 좋고 저보다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역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저보다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한테 묻지만 조국 수석이 정보 수집, 인텔리전스 게더링, 코버트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공작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모든 재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직접적인 화두가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밑받아야 되는 것도 국가정보가 밑받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재판도 국가정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 생활을 해봤고, 제가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고시 생활을 해봤고, 법과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알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판사 검사들 비밀 공작, 방첩 공작, 정보 수집,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특활비를 수사한다라고 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뭘 가지고? 주관적인 이념 가지고 말이죠.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그 목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목적을 명백히 알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잘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권한을 주는 거가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모된 안보 환경에서 그 안보 환경에 맞게 임무를 책임지게 하라고, 그 책임을 다 못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라고, 당할 줄 알고 가하라고 책무를 부여하는 거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 인식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 학술에 백날 해봐야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가 무수한 테러리즘 관련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혼났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테러 대책이 뭐냐? 테러를 당해봐야 합니다. 테러를 당해봐야 진정한 테러 대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진짜 우리가 국가안보사범이 어떤 사범인지를 간단히 얘기할까요? 국가안보사범은 극단의 결과를 희망하는 사범들입니다. 일반 치안사범에서 살인, 강도강간, 절도가 무서운 것 같죠? 살인이 무섭죠? 그 사람들은 살인자 안 잡아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강간범 잡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150% 인권 보장해주고 안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사범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의 괴멸에 있습니다. 행위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국가안보사범의 증거의 반은 항상 접근이 불가능한, 우리 같으면 북한의 증거의 반이 남아있고, 증거의 반은 도저히 수집할 수 없는,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도 수집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국가안보사범들은 잡히면 딱 5마디밖에 안 합니다. 딱 5마디밖에 안 해요. 간첩이 됐건 반역사범이 됐건 테러리즘이 됐건 딱 I have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딱 이 말만 하거든요. 뭘 수사라고, 뭘 증거를, 빨리 죽여달라는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나누고 신장 개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힐 것 같으면 저 100번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말을 100% 들어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 말 50%, 국민 여론 50% 들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육 분야도 전문가 말 한 60%, 50% 듣고 사회 여론 한 50%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전문가 70%, 여론 30% 들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안보 분야는 전문가 80%, 여론 20% 들어도 저 무방하다고 봅니다. 국가정보 분야? 아까 15페이지 있는 용어 봤습니다만 이 용어 제대로 알 사람 없는데, 국가정보 분야는 전문가 말 95%는 들어야 됩니다. 현재 국정원장이, 현재 민정수석이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담을 하지만. 정보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논문이나 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가 전문가라고 인정해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국가 공권력을 진정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진정으로 원하면 해외 정보 안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국가안보법 다 제공하고 우리의 안보 현실 제공하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한번 도출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주기를 저 말 들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방대한 분야를 모두 설명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략적인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짧은 30분 동안에 제가 뭐 귀신 잡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문제의식을 제가 제공하는 거로 발표는 마치고, 다른 토론자님들의 또 귀한 말씀 듣고, 부족했다거나 또 제가 혹시 모르는 거를 깨우쳐 주실 분이 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보충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의 순서에 맞게 먼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시간적 한계 때문에 한 10분에서 뭐 11분 사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쉬운 말로 뭐 제가 이제 한 교수님만큼 전문성이 높지 못한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문제일수록 쉽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권력이 뭐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력입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강제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게 권력이거든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들은 그동안에 뭐 사고 생기고 나면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과거 MB 시절 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파헤치고 있는데 국정원 스스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뭐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의 형국인데 그러면 이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구조가 달라지느냐? 국정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원만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그럼 대통령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으로 옮기고 자, 이제 됐지. 되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그 검찰의 늦은 수사, 봐주기 수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식상해 있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무슨 성과 보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 길들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는 판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다,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민정수석이 되면 국정원장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가 되면 공부와 연구에 상관없이 아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재단부터 하려고 드는 거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국가정보 분야는 경이롭기도 하고 경외스럽기도 한 무척 엄중한 영역입니다. 저는 이쪽의 영역을 50살이 다 넘어서 미국에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있나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용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유,
정의, 인권이라고 하는 용의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정의, 인권, 평등, 국가안보, 국가정보라는 용어하고 청와대가 이해하는 용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그렇고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데이터와 첩보와 정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말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를 하지만 국내 정보, 해외 정보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해보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지금 대공수사권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또 검찰에서 수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조사와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자료 수집과 블랙리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누가 알겠고, 국가안보와 국토안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의 평면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해의 평면이 같지 않는데 논의가 성립될 수가 없죠.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저쪽에 받아들이는 용어가 다른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거기에다 벌써 우리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걸 더 씌우고 이념을 더 씌워서 논의가 되지 않는 거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도 낡은 용어입니다. 미국 로스쿨이나 세계적인 용어는 대공은 뭐 아주 어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수사가 되겠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는 국가안보 사범 NSC (National Security Crime이라고 그래서 국가안보 사범 4대 국가안보 사범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묶은 반역죄, 그다음에 간첩죄, 그다음에 파기활동 범죄, 그다음에 테러리즘, 이 네 가지 영역이 대공사범이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주권국가를 제대로 지켜서 이 주권국가가 전 세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수사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국가안보사범을 수사를 해서 이 나라가 반석 같은 토대 위에 있을 때 이 나라 발전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는 출발부터 인식이 다르니까 이거 벌써 정치 이념화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은열 의원님은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여당이 오고 또 여당이 하는 토론 자리에 야당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 구도를 보면 이미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무슨 결론이 도출되겠습니까? 제가 다적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능한 검사한테 그리고 가장 유능한 경찰관한테 국가안보사범의 한 사람인 확실한 간첩을 하나 딱 쥐어주고도 지금 내주고도 이 사람을 징역 30년 받아봐라.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검사나 최고 유능한 경찰 수사관도 간첩이라고, 확실한 간첩이라고 딱 쥐어주고도 수사해서 법정에서 징역 30년 받아내봐라. 못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이거 발표 다 하려면 3박 4일 걸리니까 제가 발표를 개략적으로 알리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고 제 의견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응답에서 의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도 제가 답하려고 제 발표 그리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정부는 국가안보수사본부 경찰 일부에다가 경찰청에다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정부안보원, 그다음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고 검찰, 수사경찰, 행정경찰 만들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논의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만들어줘도 대한민국의 특성상 특별검사는 또 국회에서 통과하면 생기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세월호 수사 생기면 또 진상조사위원회 또 생기겠죠. 그래서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총사령부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위에 촉불혁명본부가 있겠다. 이런 식일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식당을 보면 알지만 신장개업하면은 국가안보사범들이 알아서 찾아줍니까? 네?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놓으면 간첩들이 알아서 잡아가라고 잡혀집니까?
신장개업의 방향성과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신장개업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이제 100번 내 지지를 합니다. 100번. 잠깐 옆을 볼까요? 또 일부 사람들이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8페이지 제가 도표를 여기 때문에 정리해 놨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날 현재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미국 정보 공동체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미국 정보 공동체는 2002년까지 중앙정보국을 다리부서인 국무부나 국방부나 동렬에 행정부처로 취급했죠. 국이지만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였지만 대통령 소속도 아닙니다.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같은 행정부처와 동렬의 기구로 만들어서 정권의 정보기구가 아니라 국가의 정보기구, 국민의 정보기구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CIA 미션은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을 권고하지도 않는다. 정책이나 정책 권고는 행정부처의 일이다. 우리는 그런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된 국가정책을 만들려고 정권에 유리하건 정권에 불리하건 최신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딱 못 받고